마구 눌러 새로 고침 하랑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63쪽까지 했어요. 책 63쪽까지 했는데 뭐까지야? 두 번째 동화까지? 자, 껍데기는 하나도 없다를 피차 못 읽었네. 그래서 하랑이는 그렇게 두 편 읽었다는 걸 전제하에서 나중에 또 진행하시면 되고. 하랑이? 여기 체류고층에서 나오는 어, 인플루언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되게 좀 독특하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성격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 너희들은 이 모습이 왜 이렇게 SNS 속의 자신과 현실의 자기가 왜 SNS 속의 자기가 되고 싶었다고 생각해? 흑연이. 어, 일단은 이 이야기를 볼 때, 여기 주인공 이름이 뭔지는 잘, 이방울이라는 사람, 이빵야라는 그 인터넷 어떤 약간 인물로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약간 이야기인데, 일단 이 책을 읽을 때는 이 아이의 성격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독특하다고도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현실과 되게 비슷하다. 지금 약간 현실의 문제점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이 아이가 처음에 SNS에 사진을 올리고 보정을 하고 그걸로 돈을 벌게 되고 그러니까 아마 사실 어, 이 아이는 자존감이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인터넷 속에서 칭찬을 받고 자존감이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수록 본인 빵야 말고 이방울을 가지고 있는 자존감은 점점 내려간 것이 아닐까. 점점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한다는 자신이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것 아닐까. 그래서 직접 그 자신이 원하는 꿈의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 많은 방법을 써보고 결국엔 이렇게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된 것 같아서 사실, 어, 약간 요즘 인터넷 중독 이런 것과 관련된 글을 읽거나 책을 보면 자아 정체성 혼란이란 키워드가 늘 등장을 하는데 그런 자아 정체성 혼란이의 극단적인 경우를 인물로 작가가 드러내고 싶었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은 어, 저는 여기서 먼저 자기가 자신의 사진을 올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진에 보정을 더한 걸 사람들이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팔로워가 늘게 되기 시작하면서 주인공은 자신이 인터넷에서 활동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자신을 보고 사람들이 예쁘다고 해주는 모습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이 성형외과에선 처음에 자기는 성형을 한 걸 당당하게 밝히겠다 이러면서 그게 잘못은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걸 보면 그 주인공은 자신의 성형이나 자신의 보정을 부끄러워하진 않지만 그 바뀌고 더 예뻐진 자신을 더 사랑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어, 그렇게 중독이 시작된 것 같고 그러면서 계속 성형을 하고 처음에 이미 보정된 사진에 따라서 성형을 한 다음에 그 사진에 또 보정을 하면서 또 성형외과를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계속하게 되면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교도 안 다니면서 그렇게 성형이랑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에 빠져서 인스타그램이 언제까지나 안정적인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뻐진 모습에 광고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인터넷 속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어, 모르는 사람들과 메시지 하면서 그런 언니들이 예뻐해주는 자신이 더 좋다고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인터넷에 중독되고 인스타그램 하지 않고는 거의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진다고 말한 것을 보면서 그게 엄청 심해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얘가 어 원래 자기 본연의 얼굴에 사진을 올렸을 때는 별로 각광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보정을 하고 나니까 자기의 얼굴, 자기의 모습이 좀 더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그것이 반복되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이 자꾸 드러날수록, 그거는 좀 오히려 욕을 먹는 일이 좀 생겨났으니까, 이제 이 친구한테는 이게 좀, 그러니까, SNS 속의 자신의 모습과 현실의 자신의 모습에서 현실의 자신의 자아 쪽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SNS에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에서는 그런 자존감이 오히려 충족되게 되니까, 이 자존감이 낮은 현실의 자아가 자존감이 높은 SNS 쪽의 모습으로 이렇게 좀 동화되고 싶었다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나 예, 저도 여러분들 얘기한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욕구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인터넷상에서 자기가 인정을 받았고, 근데 이 친구는 좀 특이한 것들이 어쨌든 일치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어, 제가 좀 놀랐던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 그러니까 내 모습이 있는 거고, 사진이 그 나를 카피한 건데, 그 친구는 그 사진을 진짜로 하고 나를 그 사진에 맞춰서 함으로써 진실을 추구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발상을 한다는 점이 상당히 좀 이렇게 놀라웠고,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서를 써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 팁 뭐 이런 거를 가르쳐 주면서,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내가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이 별로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막상 자기소개 쓸 때 보면.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걸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의 자기소개서는 내가 살았던 거를 소개하는 거야. 원래 자기소개서의 의미는. 근데 그게 이제 뒤바뀌어서 자기소개서에 그럴듯하게 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라는 거나, 내가 사진을 보정을 해놓고 내가 그 사진을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하는 점이나, 또 생각해보면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나, 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친구는 인정의 어떤 그런 욕구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SNS를 이렇게 SNS보다 현실이 편하다던가, 그런 적 있다면 왜 그랬다던가, 아니면 SNS를 하는 이유, 이런 거를 좀 알려고요. 학교 혹시 앞에 질문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SNS보다 현실이 이렇게 현실보다 SNS가 아, 편하다던가 그런 거. 땡큐. 어, 약간, 요즘 보면은 사실 SNS에 되게 많이 이루어지잖아. 꼭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특정한 SNS가 아니더라도 다른 공간, 그 미디어 공간에서도 SNS 많이 활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마 사람들이 SNS에서 좋아하는 점은 두 가지일 것 같아. 첫 번째는
어, 원래 SNS처럼, 의 목적처럼 직접 가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 책처럼 뭔가 자신, 사람은 약간 컴플렉스 같은 게 있잖아. 자신 속에서 숨기고 싶은 게 있는데, SNS가 현실 세계보다 그런 것들을 숨기기에 훨씬 쉽고 숨기기에 훨씬 유용한 도구라서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 그걸로써 자신이 싶은 욕구를 현실에서 못 채우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SNS에서 채운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SNS가 그만큼 그런 것들로 인해 주는 스트레스 또한 많다고 나는 생각을 해. 왜냐면 나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걸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 보면은 막 SNS에서 어떨 때는 조금 남을 비난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자신의 우월함을 뭔가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어려움이 생긴다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듣고 또 누군가를 저격하거나 이런 일도 많이 생긴다고 들어서 그런 면에선 나는 SNS의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 약간 어떨 때는 더 피곤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카톡을 제외하고 뭔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는 트위터 같은 걸 하는 걸 그리 좋아하진 않는 편인 것 같아. 나는 학교에서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 학교가 핸드폰에도 제한이 많고 그런 제한이 많거든. 근데 그럴수록 학생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다들 몰래 몰래 하면서 그런 문화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예를 들어 내가 1학년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선배들이 막 그런 걸 하고 있으면 막 너도 하나 해봐. 어차피 안 걸려. 막 이러면서 자기 실명으로 안 하면 걸릴 리 없다. 네가 아니라고 하면 돼 걸리면 막 이러면서 엄청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시작을 하고 그러는데 결국 그렇게 시작이 돼도 그 안에서 우리는 게시물을 많이 올리기보다는 엄청 단체로 방을 많이 파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반에서 맨날 뭐 하기라도 하면 걷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막 선생님 욕을 한다던가 오늘 막 무슨 시간에 뭐 있었는데 에바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엄청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게시물이나 뭐에서 자기를 안 껴줬다는 것보다 그 DM 방에 초대되지 않아서 내가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다음날 학교에서 우리 반 애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엄청 문제가 많이 돼서 결국 그 단톡방에 못 들어간 애가 그 인스타 하는 친구들을 다 고발해가지고 어, 문제가 맨날 이렇게 커지는데 어떻게 사용하나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그렇게 쓰면서 그 부분에 중독되고 그 단톡방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친구처럼 어, 나도 그 얘기를 듣는 게 아무리 그 얘기가 진짜 별거 아닌 얘기더라도 사람들이 그때 자기의 생각에 맞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걸로 보여서 나는 나도 하면 안 되지만 친구들이랑 옛날에 해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단톡방에 없으면 뭔가 나는 뭔가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이 나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그 단톡방에 없으면 약간 불안하게 만들어지고 뭔가 그런 걸 보면서 이 책에 나온 주인공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됐어. 물론 이 친구는 막 성형외과까지 가서 조금 가긴 했지만 우리도 인스타그램이 있냐 없냐 그 단톡방이 있냐 없냐 이러면서 무리가 많이 나눠지고 선배들이랑 인스타그램이 팔로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런 걸로도 무리가 엄청 나눠지게 돼 있는 걸 보면서 학생들한테 인스타그램이 끼치는 영향이 이렇게
모든 게 금지돼 있는 우리 학교에서도 이렇게 큰데 나는 일반 학교에 아직 안 다녀봤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친구들끼리 얼마나 이런 거에 많이 민감하게 대하고 또 그런 거에 쉽게 중독에 빠지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느끼게 된 것 같고, 어, 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한을 둬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올해부터는 막 인스타그램도 막 부모님이 원하면 시간 제한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다 바뀌었잖아. 그게 우리 학교 친구들은 좀 에바다 막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도 다 아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작 있어야 됐었던 것 같다고도 생각을 해. 나는 SNS가 좀 익명성이 있어서 이 책에서는 좀 자신의 모습을 편집해서 올릴 수 있다는 거에 좀 그게 그 장점 때문에 SNS에 빠진다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반대로 SNS는 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어서 좀 현실보다 훨씬 편한 것 같아. 물론 내가 SNS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근데 좀 가끔씩 좀 필요할 때마다 하다 보면 어, 현실처럼 막 표정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몸짓도 조심해야 되고, 말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상대의 기분도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되게 신경 쓸 게 많아서 상당히 피곤한데, 그래서 오히려 SNS 속에서는 좀 그게 덜 하니까, 상대방도 나도 그거를 좀 어차피 서로, 서로의 그런 부분이, 어, 예의라는 부분이 좀 현실보다 덜하다 보니까 나의 모습을 좀 더 쉽게 드러내거나 아니면은 나의 모습을 좀 더 쉽게 드러낼 수도 있고 오히려 그렇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더라도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모른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어, 이 책과는 반대로 나는 SNS가 좀 더 편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선생님은요? 네, 아마 여러분 중에서 SNS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하경이가 옛날 사람처럼 없어진 트위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트위터가 뭐야 하더라고요. X.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선생님 때는 트위터를 했어. 처음에 이제 트위터, 물론 그 전에 이제 무슨 우리나라 거 뭐 있었지, 뭐 미니홈피 뭐 있었는데, 선생님 그건 별로 안 했어. 그건 별로 안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어쨌든 가입은 했었던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트위터는 많이 열심히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거 좀 시들해주고 이제 페이스북 열심히 했었고, 그다음 요즘 또 페이스북도 좀 시들하고, 인스타그램은 근데 적응을 못 하고 있고, 그,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제일 그나마 좀 저 하는 게 스레드? 요즘에 또 스레드라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스레드하고 한 회사인 거 알아? 다 메타, 그 한 회사가 다 자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그 층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 한쪽이고, 그 스레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X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문 서비스 위주로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은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긴 글 위주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지금 갖고, 인스타그램은 주로 사진 위주의 그 사진 위주고, 그 다음에 스레드는 글 위주인데 글자 제한이 있어. 무슨 500자인가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어. 페이스북하고 좀 약간 다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스레드의 특징은 반말이야. 다 반말을 해. 음. 그래가지고 뭐 하경이도 저기 보면 뭐 선배 안녕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선생님도 지금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는데 아는 사람한테 반말하기가 너무 이렇게 막 어색하고 힘든 거야.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그냥 또 이렇게 그런 문화가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SNS와 관련되어서 선생님의 생각은 첫 번째는 이런 SNS라는 문화 자체가 도입된 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아서 자꾸 우리가 현실 세계니 무슨 가상 세계니 이렇게 나누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시간이 더 흘러가면 이 경계가 사라질 거다. 그냥 삶의 한 부분은 되지 않겠나.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SNS 가상 세계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항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아까 하랑이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 책도 마찬가지인데, 이 책은 나의 분열로 보는 거야.
그 현실의 나와 그 SNS 속의 나의 분열. 그 분열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정신과 치료를 요구하는 정신분열로 가는 거지. 근데 이걸 분열로 볼 거냐? 아니면 나의 확장으로 볼 거냐? 이게 음, 분열로 보면 부정적이야. 근데 확장으로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아까 하랑이의 그 표현들. 그 현실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모범적으로 보여야 되고 뭐 표정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익명 속에 숨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 이거를 나의 확장으로 이렇게 볼 것인 건가? 라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보면 좀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그 매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많은 그 한계의 극복이라는 분에서 선생님 되게 긍정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대면하는 경우는 어쨌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그에 비해서 어쨌든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또는 어 나와 어울릴 수 없는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역시 이제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랑이하고 반대되는 생각은 하랑이가 좀 더 SNS는 편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SNS 하는 사람들도 그 되게 그 신경 쓸 거 많아. 그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원리가 똑같아서 나도 좋아요도 눌러줘야 되고 누구 댓글 달면 나도 댓글 달아줘야 되고 뭐 이런 그 주고받기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되지 그런 그 거 보면 하라니 제가 말하는 거는 음, 저의 그런 저의 신원이 완전히 보장된다는 점에서 음, 그리고 좀 그런 대화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한 익명이 좀 보장되는 그치. 그런 그러니까 공간 비교적 말하는 거였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신- 그런 형태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쌤 하는 것 같은 경우는 SNS 같은 사이버상에서 새로운 관계 형성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하랑이하고는 다른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또 다른 이 양태의 관계 맺기? 그러면서 쌤이 보는 긍정성은 어, 현실 관계에서는 권력 관계가 확정돼 있잖아, 사실은. 얘 공부 잘하는 애, 뭐 인기 있는 애 이런 식으로. 근데 인터넷상에서는 역전의 기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에서 꼭 저기 아내가 인터넷상에서 인기를 끌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그 사람에게 주는 거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긍정성들을 갖고 있고, 아까 누가 뭐 욕하고 뭐하고 이런 것 때문에 뭐 부정적인 거 얘기했었는데, 하경 얘기했나? 네. 현실도 똑같지 않아? 현실도 네. 싸우고 저격하고 욕하고 똑같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점에서 과연 그 SNS라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반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궁금한 건 아까 이하연이가 말했던 단톡방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실에서도 뭐 누구 생일잔치 모인데 나 초대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런 마음. 뭐 뒷담화 이렇게 모여서 끼리끼리 뒷담화하고 이렇게 패거리 나눠져 있잖아. 근데 거기에 끼지 못했을 때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것이 과연 SNS라고 더 심한가가 첫 번째 묻고 싶은 질문이고 두 번째 묻고 음, 싶은 질문은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안 되나? 그러니까 아니 단톡방에 나를 초대 안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초대 안 했나 보다. 그거 뭐 지들끼리 뭐 했나 보지. 나 초대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이 좀 이렇게 여유로워지면 안 되나. 근데 왜 우리는 자꾸 하지 말라고 가나. 단톡방 만들지 말아라. 소외시키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 개인 입장에서는 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좀 자유로워지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너무 이론적인 것 같아. 근데 막상 당해보면 너 안 그럴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과연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게 대책인가? 아까 이한일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 하지 말라는 식으로 돼 있는데 선생님은 그래도 그 이한이 그랬잖아. 근데 몰래 막 다 한다고. 근데 오히려 그냥 하라고 그러면 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안 하고 그렇게 좀 자유롭게 자기 결정권을 갖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질문에 대해서 이한이가 한번 대답해주고 또 아까 이한이 물음에 대해서 하랑이 하경이네 학교에서는 이한이 아까 궁금증이 그거였잖아. 막는데도 이렇게 심한데 안 막으면 너네는 얼마나 심하겠니? 라는 게 이한이의 궁금증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랑이나 학경이가 대답을 해주고 현실은 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랑이 하기가 먼저 대답해. 아까 이한 질문 대답해. 아, 저 해도 돼요? 저희는 일단 가장 약간 저희도 금지하는 정도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일단 대전은 대신 전해드립니다는 금지를 했고요. 그 원래 계정이 있었거든요. 대신 전해드립니다 계정이 있었는데, 그게 익명으로 DM으로 이제 어떤 거를 말하면 그걸 캡처해서 대전 관리자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관리자가 올려주는 형식이었는데 이제 거기 대신 전해드립니다의 익명으로 누구를 저격하는 글을 계속 올라오니까 그건 금지를 했는데 금지가 되고 있진 계정은 저희 대신 전해드립니다 계정만 4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선 그런 걸 금지를 해도 사실 SNS를 전체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니까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희는 아예 학교 인스타가 있어요. 학생회에서 인스타를 하나 하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저희 학교는 반대로 오히려 SNS를 도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는 어떤 체육대회 매점에서 무엇을 팔지 투표도 인스타로 진행한다고 하고 이런 면에서는 또 약간 반대측 의견도 인스타 하지 않거나 부모님이 인스타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친구들은 그럼 우리는 투표에 참여 못 하는 거냐? 우리의 의견은 어디 갔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런 일도 일어났어서 그런 것도 학생에서 잘 관리가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저희는 올해 실제로 SNS 저격과 SNS 상의 싸움으로 학폭에 간 적이 꽤 여러 번 있어서 저희 반에서만 꽤 여러 번 있어가지고 전 여러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여자애들끼리 아까 그 약간 단체 DM과 비슷한 경우인데 DM에서 어느 순간 빠졌는데 이제 저격글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오고 초성으로 이름 따서 올라오고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학폭위를 간 경우도 있었고 또 친구 얼굴을 합성을 해서 인스타에 올리다가 걸려서 학폭위를 간 적도 있었고 또 어떤 남자애가 어떤 여자애의 인스타에 꾸준히 악플을 계속 달아서 학폭에 간 적도 있었고 이게 다 2024년 한 해에 저희 반에서만 일어난 일이라 조금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하랑이 학교는 저희 학교는 그런 SNS에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현실에서 더하면 더 있지. SNS를 그렇게 많이 하거나, 오히려 우리 학교 SNS에도 진짜 관심이 없고 애들이 그런 진짜 SNS를 많이 안 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궁금증이 좀 풀렸어? 네. 그래. 알겠습니다. 또 하랑이. 두 번째 챕터의 K는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 재현이라는 애에 대해서 이게 비위를 맞춰주고, 어떻게든, 어, 자기 소신을 바라지 못하고, 재현이에게 좀 물려서, 재현이의 뜻대로 그렇게 말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 너희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 너희가 K라면. 이한이. 나는 여기서 그 재현이라는 친구가 에어팟을 잃어버렸을 때 우성이라는 친구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너도 봤잖아 라고 K한테 물어봤을 때 K가 막 쭈뼛쭈뼛 하다가 결국 봤다고 했고 우성이가 결국 약간 누명을 쓴 그런 게 됐다가 결국 우성이가 가져간 게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재현이가 의심한 걸로 돌아가지 않고 근데 너 봤다며 이러면서 K한테 의심이 간 모습을 본 이후로 K가 어 재현이랑 멀어지고 그 무리랑 멀어지게 되면서 자신은 집에서도 별로 형편이 안 좋아서 내 방도 제대로 없는데 막
보일러가 나가서 샤워도 막 잘 못하고 막 어쨌든 환경이 별로 안 좋은데 왜 약간 나는 어디서든 내 자리가 없는 걸까?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나였으면 나도 뭔가 재현이 같은 그런 친구들 쪽에 붙어서 이렇게 뭔가 무리의 중심이 된 친구가 너도 봤잖아 이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면 나도 뭔가 그랬다고 할 것 같아. 사실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우성이가 훔친 게 아니었고 이렇게 사이가 멀어지고 나서 우성이가 메론빵도 하나 주고 체육 시간에 도와주고 하면서 그런 걸 했었잖아.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내가 자기의 자리가 없었다고 하고 나한테만 이런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내 자리가 있었고 내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준비돼 있는 원래 있었던 내 자리를 내가 나의 욕심 속에 차서 그 자리까지 못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래서 K도 뭔가 누나가 결국 막 나 대학 가면 네가 내 방 써 이러면서 마지막에 문자를 했잖아.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K도 가족들이 물론 무뚝뚝하고 물론 형편이 안 좋아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누나의 그런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공부를 하라고 김치 부친 게 김치전을 방으로 갖다 준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 사이에도 분명 K의 자리가 있었고 학교에서도 우성이는 도와준 게 아니라지만 그렇게 도와주는 친구가 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나도 뭔가 내가 하는 그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고 만약에 내가 K였어도 나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나도 친구들 문제에 되게 민감하게 생각해서 그런 날 다음 날에는 진짜 학교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용기를 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나는 K에 비해서 그런, 물론 K가 그 의지할 곳이 친구밖에 없었다는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좀 이렇게 친구보다는 좀 다른 쪽에 갔을 것 같긴 하고, 왜냐면 내가 좀 친구를 그다지 많이 만들거나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 좀 친구에도 선을 좀 많이 긋는 편이란 말이야. 그래서 재현이처럼 친구한테 의지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재현이랑 있을 때도 재현이랑 말할 때도 사실대로 말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나는 주인공이 이해가 되면서도 결국 공감을 가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 선생님, 네, 안 해. 하도 안 했어? 네. 어, 나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 보면서 일단 첫 번째는 되게 우리 반 상황이랑 2024년 우리 반 상황이랑 되게 비슷했다고 생각을 해. 우리 반에서도 이제 우리 반은 여자애들이 딱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한 부류는 약간 일진 느낌 나는 애들 한 부류, 한 부류는 그냥 공부하는 애들 한 부류인데 그 일진 무리에서 한 명이 서로 뒷담을 까다 걸려서 이제 퇴출을 당하게 됐는데 그 친구도 이제 혼자가 됐는데 이 무리 애들이 이 친구 하나를 따돌리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까지 어떻게든 끌어들이려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막 그냥 사람 많은 복도에서 지나가다 부딪혔는데 너도 갑자기 그냥 옆에 있던 애 하나 집어가지고 너도 얘가 우리한테 발 거는 거 봤지 않냐고 응.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보기도 하고 그 친구 하나를 까내리기 위해 몇 달 동안
그 친구 눈을 바라보면서 별의별 욕을 다 하는 걸 보고, 아, 애들도 이 무리한테 찍히면 어떻게 될 줄 알아서 두려워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서, 여기 이야기에서 K가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제 3자의 입장에서만 봤을 땐 좀 비겁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나도 실제 그 상황에서 있어 본 결과, 사실 웬만큼 깡이 있지 않으면 그런 짓을 하는 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반에서도 결국 그 따돌림을 받던 친구는 마지막엔 학교를 아예 안 나오는 선택을 했고, 그리고 내가 그 2학기 때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반장이었어서 선생님이 그 친구를 도와주라고, 한 혼자인 친구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 친구를 도와주면서 나도 그 무리 애들한테 뒷담을 까이고, 그 친구를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도 나를 약간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봐서, K가 어떻게 보면 K가 되게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K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 약간, 이 친구는 다른 것에서도 결핍이 있는 친구잖아. 본인의 생각으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가족에서도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라, 유일하게 결핍이 없다고 생각했던 게 친구인데, 그런 친구를 잃으면서까지 정의를 강요하는 건 이 친구에겐 너무 잔인한 선택 아니었을까. 또, 이 친구도 이 어떤 큰 무리한테 찍히면 몇 달 동안 진짜 어떻게 까이는지 약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 아닐까.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는 K의 선택이 슬프지만 되게 이해가 됐어. 선생님인데. 네, 뭐, 저 역시도 이제 사람의 관계들 속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그 진실을 얘기하기가 때로 좀 곤혹스러운 어떤 그런 경우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뭐 돌려 말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나는 그런 고민들 했었고, 제 입장에서는 뭐 운이 좋은지 뭐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늘 그냥 두루 그냥 잘 지냈던. 그래서 아까 이제 하경이가 그 두 표로 나눠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 모범생들 아니면 뭐 노는 애들. 저 같은 경우는 양쪽에 다 놀았습니다. 양쪽에 다 두루 그냥 두루 놀아서 그런 분들인데, 근데 이제 내가 대학 때 보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졌는데 깊이 있는 관계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축제 때인데 축제를 다 같이 즐겁게 했어. 난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잘 놀았어. 그 이제 2차 뒤풀이를 가는데 나는 아무데도 못 간 거야. 그러니까 다들 나는 여기서 챙겨주겠지, 여기서 챙겨주겠지, 여기서 챙겨주겠지 라고 했는데 아무도 날 안 챙겨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는 어디나 가서 그냥 낄 수는 있었어. 음, 근데 반대로 어느 한 곳의 멤버는 아니야. 음, 근데 이제 그게 또 내 선택이기도 했어,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매이고 싶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곳 한 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좋은 건가, 라는 것들. 근데 그러면 감수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내가 한 곳에 소속했으면 다른 곳은 기웃거리면 안 되는 거야. 음. 나는 근데 사방팔방 그냥 기웃거렸던 거지. 그런 존재였던 거고, 제목이 껍데기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 화랑이 왜 제목이 껍데기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해? 제목이. 모르겠어요. 이한이 왜 제목이 껍데기는 하나도 없다? 껍데기. 다들 빈말이 아니어서? 하경이는 어떻게 생각해? 어, 마지막 부분에서는 약간 소라게가 되어서, 응. 모든 사람이 소라게가 되어서 껍데기에 찾아다니는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마지막에서 깨달은 게 껍데기의 수는 개체의 수보다 필연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주인이, 누구도 그 주인이 되지 않으니까, 사실 제대로 된 자신의 껍데기란 것은 없고, 자신만
써도 괜찮다. 주인공이 찾던 게 사실 이 껍데기가 비유하는 부분이 저는 어떤 것에 소속돼 있다는 위치를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재현이라는 캐릭터가 마지막에 코카콜라 캔 반쪽을 등지고 의기양양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던 부분도 그런 것일 거고 그러니까 이 케이가 깨달은 것은 소라게지 일 때도 껍데기가 자신의 자리가 없어도 자신만 있으면 괜찮은 것 아닐까라는 걸 깨달은 거다. 아까 이한이의 이야기, 처음에 이야기를 보면 그냥 초기 상태. 이 K가 껍데기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하경이가 말했듯이 자기를 지켜주는 보호막, 뭐 소속된 곳이라고 하는데 이 K가 집에서도 아까 이한이 그랬지. 집에서 자기 방도 없어. 친구들과의 관계도 나중에 깨졌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런 분에서 껍데기는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경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 껍데기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들이 어, 그러니까 껍데기가 꼭 있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면 껍데기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차피 사람들이 껍데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소속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없는 거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발상들 아니면 없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발상들. 그래서 여기에 보면 K하고 마지막에 이제 우성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 재현이라는 인물 나오고 그 세 인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 우성이라는 인물도 보면 이 친구도 뭐가 없는 거야. 껍데기가 없는 거잖아. 근데 우성이의 삶의 방식과 K의 삶의 방식이 서로 다른 거지. K는 어떻게든 껍데기를 찾으려고 연연해 했단 말이야. 반면에 우성이는 그냥 살잖아. 껍데기 없이. 그러면서 결국은 아까 이제 그 이한이가 어딘가에 자기 자리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성이를 통해서 자리를 발견하였던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 그 책 보지 않았나? 그 독고소음에게 반하면? 네, 봤었어요. 독고소음에게 반하면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잖아. 껍데기 하나도 없다. 거기 주인공도 늘 껍데기를 찾아 헤매는 거였고. 근데 거기 그 누구야? 누구 하는가는 그냥 살아도 괜찮아. 뭐 남들이 뭐하건 말건 신경 안 쓰는 거야 라고 하는 점에서 그래서 작가들이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랑이 삶의 스타일을 작가들이 모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사실. 음. 하랑이가 별로 연연해하지 않잖아. 뭐 진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선생님이 잘 모른다 했더니 이한이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이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한이가 이렇게 소속감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막 이런다는 거에 대해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그걸 되게 이렇게 신경 쓰는구나 중요시 여기는구나 라는 거를 오늘 느꼈었는데 그 사람마다 이렇게 뭐야 스타일이 다르 스타일 자기가 더 중요해. 근데 이제 그거를 고쳐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음. 그렇지 않고 그냥 나를 인정하는 거야. 나 자신 난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아까 이한이 얘기를 쌤이 쭉 들으면서 이한이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 K가 굳이 자기 자리가 아닌 재현이 그 무리에 끼려고 발버둥 치다가 오히려 힘들지 않았나. 그냥 어딘가에 있을 자기 자리를 믿고 그냥 기다렸더라면 거기서 그 편안함을 느꼈더라면 훨씬 더 잘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그런 방식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게 이제 두 가지 나뉩니다. 이른바 플라톤의 주장은 머리와 가슴과 손발이 있듯이 사람도 뭐라는 거야. 머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가슴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손발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또 인도의 뭐도 카스트도 마찬가지야. 타고났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사는 게 그게 그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야. 그게 진리라는 거야. 이런 식의 사고를, 근데 이거를 이제 나쁘게 말하면 신분제야, 신분제. 나쁘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타파하고, 이른바 평등. 누구나 기회가 주어진다. 라는 그런 민주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 그 누구에게나 뭐 이렇게 도전과 뭐 가능성 이런 거 있다는 얘기야. 얼마나 이게 가슴 벅찬 얘기야. 근데 문제는 도전과 가능성의 이야기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는 거야? 실패가 도사리고 있잖아. 성공담만 있는 게 아니고. 게다가 아까 하경이가 말했던 뭐야 소라게의 껍질이 아까 이한이는 그거잖아. 다 있다. 근데 큰 것만 찾으려고 해서 그렇지 작은 것도 있다. 근데 그거를 자기 거를 발견하고 안위를 느끼면 된다는데 하경이가 아까 얘기했던 이 책의 저자는 그 껍질 개수 자체가 이제 뭐라는 거야? 부족하다. 이 세상이. 그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또 세상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작가가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은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이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나는 또 어떻게 살 것인 건가? 나를 인정하고 내 자리가 있는 거에서 안위를 찾을 건가? 아니면 도전하고 쟁취하고 이런 삶을 살 것인 건가? 아니면 그러든 말건 나는 그냥 한 발짝 건너가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관조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이 복잡한 그 실타래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분석해보고 끄집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그런 길들을 또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다음. 여기 우성이랑 재현이랑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케이는 우성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누가 더 잘못이 크다라고 생각해? 이한 나는 재현이 잘못이 개인적으로는 더 크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재현이는 어 마지막에 나온 것조차도 확인하지 않았는데 원래 반 애들이 우성이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 재수 없다고. 근데 그것만으로 무작정 의심해버리고 그리고 그런 의심에 우성이도 엄청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결국 싸움까지 번지는데 그냥 싸움이 아닐 정도로 서로 엄청 때리잖아. 근데 그걸 보면서 아무리 싫어했어도 재현이가 그렇게까지 막 할 필요는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학연이 나도 재현이가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에어팟을 에어팟이 없어졌다고 했을 때 그거를 누구 하나의 특정해서 의심하는 게 사실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 그 사람이란 증거도 없는데 물론 증거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의심하는 건 되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현이가 잘못을 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 너는 우성이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해. 재현이가 그렇게 해도 뭐 일부러 누명식으로 생각하긴 하지만은 어 그냥 좀 뭐라 해야 되지? 잘못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뭐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근데 물론 얘가 누명식이라고 하긴 한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을 때리는 거랑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거랑 나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는 사람을 때리는 우성이가 훨씬 잘 된 것 같아. 선생님은요? 지금 하랑이의 문제의식은 어쨌든 폭력의 시작이 우성이에게 있으니 우성이가 잘못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신에게 도발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네. 근데 나는 우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누가 나를 저기 하면 정말 가서 이제 제압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싸움을 잘 못하고 겁이 많아갖고 못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사실 우성이가 부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하랑이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 아니 우성이하고 재원이하고 당연히 재원이가 나쁜 놈이지 우성이가 뭐가 문제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하랑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도발했을 때 과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책에서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른바 그
폭력을 미화하는 경우가 있어. 그 정의의 사나이가 와서 이렇게 나쁜 놈들을 이렇게 싹 제압하잖아. 근데 그것도 역시 뭘로 제압해? 폭력으로 제압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른바 이제 비폭력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걸 또 안 좋아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들 속에 사실은 슈퍼맨이 나타나서 악의 무리를 싹 쓸어버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도 뒷부분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뭐야, 아르마, 그, 저기 뭐야, 주술사의 시간이라고 그 뒷부분에 이야기가 당한 애들이 어쨌든, 자기 악령을 불러다가 복수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거든. 근데 거기에 보면, 근데 저주는 저주를 낳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하랑이 변했다면 어쨌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이기 때문에 그 폭력으로 인해서 일이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하랑의 의견도 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심정적으로 나쁜 놈 있으면 좀 이렇게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마음들 뭐 거의 본성에 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도 또 사실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음, 다의 사랑이 수고했습니다. 2등이 누구였지? 그래요. 아경이. 어, 일단 여기서 주술사의 시간에 대한 질문인데, 저주, 자신은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것에서 약간 다른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어떤 사람에게 복수를 할 때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하니? 하랑이가 책을 안 읽었다 그러니까 간단한 스토리를 들려주면 그 고등학교 하랑이 무술사 읽었어요. 주사에서 읽었어? 그래 그래 그럼 지나가면 되겠다. 해. 하긴 복수 방법. 저는, 어, 약간 저는 초등학교 때는 그냥 일부러 무시하면서 딱히 친구들이랑 그렇게까지 갈등이 없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에 올라오고 당연히 엄청 친구들이랑 싸우고 서로 뒤에서 하는 얘기에서 사실이든 아니든 그걸 믿으면서 엄청 오해가 쌓이고 오해를 만드는 건 진짜 단순해 가능하지만 그걸 풀려면 또 몇 달, 몇 년이 걸리고 제대로 안 풀어진 오해가 나중에 너 이때 너 몇 학년 때 나한테 이랬잖아 이러면서 갑자기 그게 엄청 이야기가 바뀌면서 다시 오는 걸 보면서 그런 친구들한테 계속 복수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빠가 두 명이 있는데 어, 다 학교에서 활동을 막 많이 하고, 막 부회장 같은 것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래서 뭔가 중학교에 들어왔을 때부터 생각보다 친구들이랑 선배들이 막 말을 안 거는 건 당연하고, 뭔가 이렇게 좀 하다가, 근데 쟤 저러다가 지네 오빠한테 말하면 우리 끝나, 막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한테 이렇게 복수해야겠다 하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저희도 작년에 엄청 저주 인형 만들어가지고 꽂아놓는 게 되게 유행이어서 수학 문제 이렇게 50개를 뽑아놓고 하나 풀 때마다 바늘을 꽂는 걸 애들이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도 친구들이랑 같이 모루 인형 같은 걸로 그런 거 만들면서 복수를 다짐했던 것 같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화내면서 복수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랑이. 또 저는 뭐 그렇게 해주거나 해주고 싶다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왜냐면은 뭐 그렇게 짜증이 나면은 그냥 앞에서 뭐라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앞에서 욕하면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싸우면 되는 건데, 어, 뒤에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나는 어차피 현실에서
뭐라는 해야 되지? 뒤에서 뭐 그렇게 저주인형을 바디 꽂고 있으면은 뭐가 되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나는 솔직히 공감이 잘 안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저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일 그 저주를 받는 사람이 제일 힘든 저주는 어떤 꿈을 짓밟을 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 뭔가,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이런 하는 걸 보면은 그 아까 말했던 한 아이가 뒷담을 한 건 맞으니까 그 친구들이 복수라는 이름으로 뭐 하는 짓들을 봤을 때 우리는 국어 같은 것도 발표를 하면은 등급을 매기는 수행평가가 되게 여러 번 있었어서 앞에서 누가 발표를 하면은 A, B, C, D로 등급을 매기고 그걸 제출을 해서 선생님 평가 50%, 선생님 평가 80%, 애들 평가 20% 해서 수행평가 점수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거기에 발표를 듣지도 않고 이미 C나 D를 써놓는다거나 이런 약간 성적에 영향을 주게끔 만든다거나 아니면 학습지 같은 걸 그 친구가 안 왔을 때 그러니까 시험 범위 네, 끊긴 거야? 난, 한영이 괜찮아? 네, 어, 됐어요. 학습 범위까지 들었어. 학습 범위 그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습지를 이제 챙겨주라고 했는데 구겨서 버리고 시험 범위인데 안 준다거나 이런 꿈이나 성적을 짓밟는 복수를 보면서 아, 저게 진짜 제일 영향이 큰 복수겠구나. 감정적으로 물론 막 지나가다 발 걸고 눈앞에서 욕하고 화장실에 뻔히 있는 거 아는데 일부러 앞에서 욕하는 것도 물론 힘들겠지만 누군가의 꿈을 짓밟는다는 복수는 되게 큰 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네, 그거는 뭐 하경이처럼 공부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나 되게 큰 거지. 공부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아마 발 거는 게 더 큰 스트레스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랑이 발표 들으면서 나는 하랑이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다. 하랑이 반 친구들한테 제 하랑이 어떤 애라는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쨌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 뭐, 근데 어쨌든 내가 좀 미운 사람이 있어. 근데 미워를 못 하는 것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밉다, 뭐, 그 저주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면 사실 부러워. 야, 저 사람은 되게 솔직한 사람이구나. 음. 나는 사실 미운데 밉다고 얘기를 못 해. 그리고 쌤 교회를 다니니까 맨날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용서해라, 맨날 뭐 먼저 뭐그 회개 기도하기 전에 남 먼저 뭐부터 하고 와라. 이런 얘기를 평생을 들으며 자란 거야.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요즘에 큰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요즘에 국가적으로 미움받는 사람이 있는데 난 과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나? 이게 지금 요즘 쌤의 가장 큰 고민이야, 사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사람을 위한다라면 그가 회개하고 알아서 벌을 받게 나가는 게 뭐라고 하는 거라고 이제 근데 그 기도도 해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 미움이. 스님 안에. 근데 이제 이래도 되는 건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스님이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도 사실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야. 내가 더 큰 사람이면 내가 그를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근데 현실은 미워. 그리고 스님이 좀 이렇게 집요해. 누구를 처음부터 미워하지 않는데 한번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망가뜨리고 싶어서 쪼잔하게 어쨌든 막 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런 또 내 자신이 너무 싫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일이 없는데 대학 다닐 때 선생님이 뭐 이렇게 문제가 좀 있었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뭐 회장이어갖고 무슨 예산 같은 거 나눠주고 막 이러는데 아주 은근히, 그러니까 티나게 아니라 은근히 그쪽은 좀 약간 뭐 한다거나, 룰을 만들어서 배제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못된 짓, 나만의 복수, 이런 걸 하려고 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아, 그런 나 자신을 보는 게 괴롭고,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 네. 이렇게 앞에 질문이 겹쳐가지고 음, 거기까지. 여기까지. 네. 이한이.
저는 여기 똑같은 그 챕터 주술사의 시간에서 501호였나? 그 여자 음, 그 분이 계속 뭔가 힘들 때 어딘가에서 나타나서 음, 위로를 해줬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방 안에서 갑자기 그것만 만들면서 블로그에서 그것만 팔기 시작하고 다른 일은 거의 안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사를 와서 계속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준 그 누나가 언니가 결국 마지막에 존재하지 않은 걸로 나왔는데 그러면 그 누나가 했던 말은 그러니까 누나가 진짜 있었던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친구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대학원생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냐? 네, 하경영님부터. 어, 사실 여러 생각, 사실 처음에 갑자기 뒤에 전개를 읽고 조금 잠깐, 이렇게 약간 물음표가 생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는 이제 계속 그 여자를 만나고 깨달음을 얻어서, 아, 도움을 준 사람이다. 그런데 갑자기 5월부터 빈집이었다고 이걸 듣고,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초반에 그, 이 저주 인형에게 악령이 들리거나 영혼이 생긴다라는 것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이 두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쩌면 이 저주 인형을 하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처럼 자신에게 돌아온 저주 중 하나였을 수도 있겠다. 어떤 악령이 등장하는 건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저주 인형을 만드는 사람에게 여기서 세계관에서 따르면 이런 저주의 마지막 경고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나도 하경이랑 비슷하게 야나 하랑이 강하랑 이름 안 보여? 사랑이. 나도 하경이랑 비슷하게 그냥 그 인형에 쓰인 귀신, 그런 저주 그런 게 현실로 들어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선생님. 음, 네, 저도 사실은 아까 하경이와 비슷하게 그냥 그래서 이제 여기 풀어주는구나 했는데 막판에 그게 갑자기 나와서 이거 뭐지 하고 뒤통수 맞았네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러면서도 이게 그 신령스러운 부분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끝까지 어쨌든 그렇게 그 유지한 것들이 작가가 작품 참 잘 썼다라는 뭐 생각을 가졌고 그 존재를 뭘로 볼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정령이 귀신이 실제 존재하는 건가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귀신이 실제 존재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현실적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어쨌든 누구야 이 주인공 안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 뭔가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을 갖게 된 것 아닌가 그것들을 이렇게 누군가 찾아와서 얘기한 걸로 보여진 것 아닌가라는 걸로 현실에서 해석하자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선생님 앞에 얘기하고 좀 모순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런 뭐 이렇게 뭐 아까 저주 인형 이런 것들이 과연 미신이다,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쪽입니다, 입장이. 그래서 그 그러니까 기도가 효과가 있듯이 저주도 효과가 있어야지. 저주가 효과가 없으면 기도도 효과가 없어야지.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기도, 의식 이런 것과 물질의 세계를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물질과 이런 말의 근본이 되는 그런 뭔가가 나중에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런 물질과 의식이 서로 이렇게 상호 교류하는 그런 일들이
규명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귀신이나 이런 영적인 세계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제일 마지막 챕터에서 식사를 합시다. 네, 거기서 처음에 주인공이 엄청 뭐라 하지?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빠랑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는 것도 그렇고 요리에 대해서도 하나도 못하고 뭔가 그랬을 때 아빠가 자가격리를 하면서 아예 몇 주 동안 혼자 지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누가 왔었잖아요. 친구가. 와서 막 요리하는 것도 도와주고 뭐 하는 것도 도와주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빠가 혼자 집안일도 다 하고 그랬던 것도 알고 학교 폭력한 것도 신고하자고 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아빠한테 어, 아빠한테 어, 들깨탕인가 그것도 막 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아빠랑 아들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서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관계였는데 왜 지금까지 아빠랑 아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안 풀었는지 그 관계가 계속해서 가다가 결국 누가 이 사이에 들어와서 아빠는 이런 걸 좋아하셔 이러면서 아빠한테 이런 이야기가 있으셨을 거야 이러면서 결국 풀리게 됐잖아요. 근데 왜 이 둘의 관계는 둘이 스스로 노력해서 풀리지 못했는지 친구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랑이부터. 이한 질문을 간단하게 말하면 아니 왜 그 많은 시간 동안 둘이 관계를 못 풀다가 꼭 누가 제3자가 이렇게 와서 둘이 관계가 이렇게 쉽게 풀리는 것이 이 책도 그렇고 다른 관계도 많은데 왜 둘은 원래 그 많은 시간 같이 있었을 동안은 왜 그 관계가 풀리지 못했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진행해. 사랑이부터. 물론 이야기를 잘 모르긴 했지만은 일반 아닌 기억이 안 나긴 한데 내 생각에는 아마 제3자로 인해 대화를 시작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떠오르는데 원래 둘이 아마 대화가 아마 없는 사이였을 것 같은데 근데 제3자가 등장함으로써 서로에 대해서 좀 약간의 대화를 위한 기본적인 서로의 이해라는 것이 생기고 서로에 대한 약간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걸로 대화를 위한 기본적인 그걸 닦아놓은 다음에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제3자가 아닐까라는 추측. 어, 나는 사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 그냥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우리가 늘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상대와 대화해서 갈등을 풀어내야 된다고 배우고 또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고 또 자신의 문제 상황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선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주관적인 면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랑이와 같이 제3자가 와서 객관적인 사고가 가능해진 것 아닐까.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니까 이제 약간 돌파구가 보인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선생님. 네, 저도 하랑이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엇갈림, 한 번 이렇게 엇갈리기 시작하면 그 판이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그 또 다른 변화의 요인이 없는 한 그게 지속되는 관성으로 작용하는 그런 관계를 많이 봅니다. 저도 그러니까는 뭐 내가 우리 딸하고의 관계를 풀어야겠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뭐 얘기를 꺼냈을 때 애가 준비되지 않고 그게 만약에 타이밍이 딱 맞으면 그나마 이렇게 풀려가는데 타이밍이 한 번 안 맞으면 그게 그 다음에 그 타이밍을 또 깨기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장소에 간다거나 뭐 다른 사람이 나타난다거나 뭐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이러한 그 판 자체를 뒤흔드는 그런 부분이 없으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관계도 굳이 말하면 그렇게 이해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했어? 네, 아, 끝입니다. 많았습니다. 자, 지금 보면 뭐 우리가 기본 얘기했고 뜬구름 사이에서 우리는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다루고 있어, 학용이? 어떤 문제를? 약간 그 처음에 게임을 한다고 해서 이 신규리랑 시아랑 어떤 애랑 같이 했는데 그 뒤에 갑자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 세상이 무너지고 이러는데 그 신규리가 결국은 게임처럼 실제로 한국을 그렇게 한반도를 정화한다는 목적으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음. 거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일단 기후위기, 음. 그다음에 이른바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이게 그 미래 사회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인류라는 존재가 이 지구상에 어떠한 존재인 건가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로봇을 발전시킨다던가 AI 발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논리 중에 큰 논리 중에 하나가 로봇과 AI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다. 그러면 인류에게 위협을 가한다. 그러니 그거를 개발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들을 얘기하거든. 그러면 초인공 지능이나 로봇이 왜 그러면 그 세계를 지배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들이 야욕을 갖기 때문에 즉 그들에게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심어주면 인간들이 그런 욕망으로 지구를 지배했듯이 그들이 지배를 할 거기 때문에 인간을 닮아서 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초인공지능이나 로봇에게 좋은 지구를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초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인간이 없는 게 뭐다? 좋은 지구다 라고 해서 인간종을 배제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작용할 건데 이 책은 바로 그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런 생각에 기반을 두고 쓰여진 그런 작품이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여기 5편의 작품들이 있겠는데 다음 주에는 글쓰기 시간이야. 다음 주에 글 쓰는데 오랜만에 독서 감상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편 동화지의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은 이 5편의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이 5편이 필요한 만큼 갖다가 쓰는 방법이 뭐 한 가지가 있어. 또 한 가지는 이 5작품을 다 엮기 힘들면 이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묶을 수 있는 두세 작품, 뭐 서너 작품을 묶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쓰는 방법이 있어. 아예 거론하지 않고. 또 하나는 아예 서너 작품은 무시하고 한 작품만 모아놓는 방법도 있어. 파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독서 감상문이 뭐 이래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그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되고 아니면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됐던 그런 부분들을 갖고서 그 이야기를 풀어서 독서 감상문을 쓰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독서 감상문을 쓴 거를 발표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고쳐쓰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이 괜찮았어? 하경이 하랑이 이한이랑 공부할 만해?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이제 이한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와서 또 우리들 안에서 또 그런 판이 또 이렇게 변화하는 뭐 그러면서 또 다른 또 이게 역작용이 또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수고 많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